섹션 2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렇습니다. 비유동자산의 정의가 유동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입니다. 자, 이러한 비유동자산에는 여러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타기업 지배 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자, 개정 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금융 상품에 장기성 예금이 있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정기예금 통장을 개설했다. 근데 만기가 2년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개정 과목은 정기예금이 아니라 장기성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후라고 그랬으니까 보고기간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므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가 만기가 되는 거는 그냥 정기예금이고요. 그 이후가 장기성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정 과목을 보겠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은 시험 보실 때 이거 나오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보증금을 내는데요. 그 보증금의 이름이 특정 현금과 예금입니다. 실무상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정기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100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입금하였다라고 그런다면 만기를 잘 보시고 2년이다라고 그러면 장기성 예금, 만기가 1년이다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기합수표면 현금이죠. 그 다음에 당사 주거래은행과 당좌 거래 3년 계약 체결하고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50만 원과 당좌금 계좌에 100만 원 현금을 입금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통장에 입금된 돈은 50만 원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증금은 나중에 해약하시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보증금의 용도는요, 각종 당좌수표 발행하거나 어음 발행할 때 수수료 등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대비한 담보적 성격으로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기투자증권의 개정 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투자증권은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통합해서 표시할 때 쓰는 이름이고요.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따로따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개정 과목은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중에서 사채, 국채, 공채, 즉 사채 등을 말하고요. 그러한 사채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일단은 사채의 만기가 보통 1년 이후이므로 투자로 보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고요. 그때 개정 과목은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은요.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단기간에 처분할 것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하지도 않을 주식이나 즉 지분증권, 사채 등 채무증권 그런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장기간 보유한다고 그랬으니까 취득 시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프로그램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개정 과목이 각각 2개씩 나옵니다. 그럴 때 투자자산 거, 즉 두 번째 거 고르셔야 돼요.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만 만기가 있으므로
만기 보증권에 들어가지만 매도 가능증권은 지분증권인 주식과 채무증권인 사채 등이 다 매도 가능증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결산 시에 평가에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처리한다고 그랬죠. 매도 가능증권도 마찬가지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 등이라면은 결산 시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요. 그럴 때 그 평가하고 관련된 계정 과목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떨어지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소식 또 회계 처리합니다. 단 이 두 개의 계정은 장기간 보유해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에 속하지 않고, 즉 단기 손익에 속하지 않고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분류를 합니다. 누계액에 속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의 계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법인 주식회사는 자본이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1년 내에 되거나 또는 1년 내에 매도 가능증권을 처분할 거라면 그럴 때 해당되는 이 만기 보유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은 투자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거는 회사가 기말에 이제 판단할 일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개념 과목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요, 취득하는 것만 시험에 많이 내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만 내기 때문에 기말 현재 내년 1년 내에 처분하겠다 이런 거는 또 1년 내에 만기가 다가온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은 투자자산권로 선택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당구장 표시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있는데요.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죠. 이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에 속하고 단기 투자자산은 당좌자산에 속하죠. 이러한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시장에서 거래 안 한다는 거니까 상장이 폐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으므로 해당되는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사실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지만 매도 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평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회계 개정 과목으로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과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증권만 결산 시에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즉, 그 말은 만기 보유증권과 시장성이 없는 매도 가능증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은 평가를 하지만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하지 하지 않는다. 그 취득한 금액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사채를 우리가 사게 되면 상각 후 원가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상각 후 원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을 상각 후 원가로 취득 원가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각 후 원가,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매도 가능증권 결산 시에 평가를 하게 된다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 평가손실인데 이게 자본으로 분류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가 자본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율이 되거든요.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율됩니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이율 안 돼요. 그해 결산 시에 소멸돼요. 그 이율 때문에 다음에 회계 처리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도 가능증권 1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이게 결산 시에 시가가 120이 됐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올랐죠. 그러면은 처음에 매도 가능증권 샀을 때는 차변의 매도 가능증권 장기간 보유할 거야 라고 해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써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등 이렇게 쓰고요. 100만 원. 근데 결산 시에 120으로 올랐다. 그러면 20만 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증권
이제 100만 원짜리가 120이 됐으니까 20만 원 증가분만 회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20만 원 오른 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이 평가이익은 자본을 분류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밑에다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해가 됐는데 이 매도 가능 주권이 그래서 100만 원짜리 120 갔는데 90만 원 떨어졌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90만 원 하락한 거예요. 90으로.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자산부채 자본은 이율되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 이율돼서 넘어오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도 이율돼서 넘어오는 거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이율돼서 넘어온 게 100에서 20도에서 120인데 이제 90이 됐잖아요. 90. 그럼 결국에는 90만 원으로 해당되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매도 가능 증권 30을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90만 원짜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차별은 뭐 써야 되냐가 중요한 건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되냐면은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올랐냐 떨어졌냐 이걸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손실 10만 원 잡았잖아요. 결국에는 1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즉 처음에 100만 원을 샀는데 현 상태에서 90이 됐으니까 10만 원 손실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이었던 게 120 됐다 그러면 20만 원 올랐다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쓰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30만 원 떨어지면 20만 원 평가이익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10만 원 써야지 평가이익이 사라지고 평가 손실만 남게 되므로 30만 원 떨어졌다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은 이렇게 상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본에 이율돼서 넘어가는 계정 과목 중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과 관계되는 것들은 이렇게 서로 상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 나머지 투자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대여금 해수기한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돌아야 하는 대여금이다. 그래서 1년 이내면 단기 대여금이고 1년 이후이면 장기 대여금입니다. 투자 부동산은요,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 영업활동에 쓰려고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유형자산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매매업자인데 건물을 사서 팔고 그런 회사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잠깐 보시면요. 투자 목적으로 즉 영업활동에 쓰지 않을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면 투자자산입니다. 근데 판매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판매하기 목적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고자산. 근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인데 해당되는 건물이 꼭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영업활동에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약에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유형자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회계는 그 목적도 잘 봐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판매를 해요. 그러면 컴퓨터가 재고자산이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데 한 대는 영업활동할 때 쓸 거예요. 즉 업무에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잘 봐야 돼요. 부동산 매매업을 해요. 건물이 세 채 있는데 한 채는 업무용으로 쓸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이 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투자 부동산 풀 때는 그거에 윤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운용할 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인데요. 기업이 직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경우 1년 이상 근속하면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요. 그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라는 상품에다가 불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용 처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불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세법상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게 돼요. 그 불입하게 된 거는 뭐 직원 일시적으로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연금으로 받아가는 거죠. 뭐 일시적으로 이제 받아가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금으로 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있으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그다음 불입을 하게 되는데 상품이 두 개가 있어요. 확정급여형하고요. 확정기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확정급여형 이제 DB라고도 하고요. 확정기형 이제 DC라고 하는데 영어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 계좌에다가 직원의 퇴직금을 불입하는 겁니다. 운용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용사에다가 회사가 말을 해서 운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생기면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 이렇게 처리해요. 그게 이자가 발생된 거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프로그램에서 없으면 이자 수로 처리합니다. 근데 확정기형 퇴직연금은요. 퇴직금을 받아야 될 근로자의 계좌에다가 계좌를 만들고 넣어주는 겁니다. 즉시 퇴직금 주는 거와 똑같죠. 그 퇴직금은 직원 임의적으로 인출할 수 없어요. 사유가 돼야지 인출합니다. 그러면은 직원의 퇴직금에다 넣어줬으니까 즉시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얘가 이제 투자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푸실 때 수익이 생기면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형인지 잘 보고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산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는데요. 중요한 개정을 다시 한번 말하고 이 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성 예금, 정기예금 통장 만기가 1년 이후일 때. 두 번째,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은 투자자산이다. 처음에 취득했을 때. 만기 보유증권 평가 시에 그 평가하고 관계되는 매도 가능증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시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과 평가 손실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의 종류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두 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액과 평가 손실은 자본이기 때문에 이율돼서 넘어오므로 서로 상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나머지 투자 자산에서는 투자하고 관계돼서 땅이나 건물 샀다면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상품 중에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는 확정급여형 상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에서 좌측에 잠깐 보시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단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자본으로 해요. 단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하다가 장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기손익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자, 이 말에 세 가지가 압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사람들이 업무에 쓰는 거다라고 해서 영업활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업활동에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물리적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고 유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 초과해서 써야 돼요. 1년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자산이 있다 그러면 얘가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자산이 첫 번째 유형자산 분류에 있죠.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으로 하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재고 자산이고,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는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이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포, 창고, 사무소, 공장 등의 건물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 건물 부속 설비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구축물은요, 이 부분입니다.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교량, 궤도, 갱도, 정원 설비 및 기타의 토목 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요, 제품 등의 제조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 운송 설비와 기타의 부속 설비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한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 완료 시까지 지출한 금액을 처리하는 임시 계정으로 취득 완료 시에 해당 계정으로 대체된다. 이 부분은 시험 보실 때 우리가 건물을 신축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신축할 때 들어가는 그 모든 돈들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혹시 차입을 해서 또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차입에 따른 비용, 이자가 있거든요. 그 이자 비용까지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완공이 되면 건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로 대체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취득한 돈으로 한다는 거죠. 취득원가를.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공정가치는 뭐 유사한 말로 시가라고도 합니다. 현물 출자는 주식을 발행하고 물건을 받았을 때입니다. 금전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물건이 만약에 유형자산이라면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한다는 말이고요. 현재 그 유형자산 살 때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 그걸 이제 공정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 금액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증여받았을 때 그것도 현재 그 자산을 내가 산다면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 공정가치로 한다는 거고, 근데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취득원가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입원가, 취득원가 되고요. 만들었다면 제작원가가 됩니다. 여기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입할인은 차감합니다. 예시를 잠깐 보죠. 예제. 예에 있는 거.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외부 운송 및 취급비 구성하고요. 설치비 구성하고. 설치비를 달라고 그러면 설치비까지 주고 써야 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취득세도 그러고요. 중요합니다. 국공채 매입 시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 이거는 해당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채 같은 걸 이제 혹시 반드시 사야 되는, 사지 않으면 이제 등록이나 이제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이런 국공채를 매입하게 돼요. 그 이제 매입 금액은 액면금액이라고 합니다.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는 이제 시가라고 그래요. 매입 금액이 이제 10만 원이고 이제 시가는 보통 더 매입 금액보다 같거나 더 작아요. 9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공채를 사게 되면 해당되는 국공채는 이제 단기 매매증권, 뭐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 걔네들은 쓰실 때 현재 가치로 써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시가로. 이게 시가로 쓰게 돼요. 근데 우리는 돈 주고 살 때 매입 금액, 액면 금액으로 사야 돼요. 그럼 9만 원하고 10만 원의 차액 만 원이 발생되잖아요. 이 만 원. 돈은 이제 10만 원 나갔는데 나는 이제 9만 원에 쓰게 되니까 이 국공채는 현재 가치로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득세. 현재 가치라는 거는 이거 사서 10만 원에 사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유형 자산별로 반드시 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 그 차액 만 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 살 때 발생된 거다. 그래서 취득원가에다가 포함시켜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는 자본화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 그런 뜻이고요. 차입원가는 돈을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제 이자라고 그래요. 자산 처리해야 되는 이자는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산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건물을 지을 때 발생되는 대출금에 따른 이자입니다. 차입 대출이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그럴 때는 그 이자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 별표한 거 있잖아요. 이 별표한 거. 예, 지금 별표 3개였는데 3개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취득원가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 그 다음에 유형자산 산출물의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가동손실, 그 다음에 기업이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표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구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구입은 한꺼번에 유형자산을 사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네, 그래서 한꺼번에 사다 보니까 각각 얼마인지 취득원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회계 기준에서는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사게 됐어요. 네, 이걸 1억 2천만 원 주고 사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1억 2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사다 보니까 토지는 얼마지? 라고 이제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서 안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분한다는 말이에요. 안분은. 그러면 전체 금액 1억 2천을 배분할 건데 곱하기 토지하고 건물의 공정가치. 만약에 각각 따로따로 산다면 걔네들의 공정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모에다가 집어넣고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공정가치 더해서 분모에다 넣고 분자에다는 토지의 공정가치. 그럼 전체 공정가치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나오는데 이걸 곱해주면 이를 안분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만약에 건물이라면 이 자리에 건물의 공정가치를 쓰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의 철거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2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거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겁니다.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건물, 즉 오래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러면 철거를 했으니까 철거비가 발생되겠죠. 이 건물의 철거니까 그 철거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이 부분. 자, 우리는 토지만 필요해요. 근데 토지에 건물이 오래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철거비 나왔다 그러면 그거 토지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겠죠.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된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 철거비. 그래서 토지로 처리.
그다음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같은 거, 뭐 고출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이제 팔아갖고 생긴 이제 수익이 발생된다면 그건 이제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요. 두 번째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당사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럴 때 우리 건물은 철거했으니까 건물은 제거합니다. 장부에서. 그리고 그 장부 금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처리해야죠. 돈은 받지 않았으니까. 철거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회사 건물이 필요 없어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신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건물 철거한 만큼 손해가 발생되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하는 건데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서 철거비 나왔다 그러면 철거해야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철거비는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비용이니까 이 또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또 다른 계정이 있다면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이때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에 있는 수수료 비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험 볼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한 겁니다. 두 개. 이렇게 우리 이제 건물이 이제 유형자산이다 보니까 이런 거 철거할 때 혹시 철거비 나오면 그럴 때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다음에 증여 기타 무상 취득은 앞에서 이제 좀 말했죠. 그 취득원가 구성에서 그럴 때 이게 중요하죠. 무상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그 돈 주고 실제 우리가 산다면 시장에서 그걸 이제 공정가치라고 그러죠. 그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쓰고 상대 계정에는 이제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영업의 수익인 자산수중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산수중이익. 예제를 보겠습니다. 당사는 본사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지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지만 필요한 거예요. 부지는 이제 토지잖아요.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그 철거비 이제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당되는 부지,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된 거니까 이 철거비까지 줘야지 토지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토지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상가분을 몰아서 이렇게 합쳐서 토지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1만 원. 근데 철거하면서 고철이 나왔대. 고철은 우리가 받은 거지 주는 게 아니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5천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고 얘는 이제 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고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현금 받은 건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회계 처리 되겠죠. 두 번째, 신축사업을 짓기 위하여 당사의 945억 취득은 100만 원 했는데 가치가 이렇게 70만 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냐면 이제 30만 원짜리죠. 그럼 이걸 그대로 철거하면 30만 원의 손해가 발생돼요. 그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입니다. 근데 철거비가 나왔다. 그럼 철거비까지 손해 본 거기 때문에 철거까지 해야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철거비 똑같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리해요. 그래서 우리 건물 철거하면서 결국에는 손해 본 게 그 건물 장부 금액과 철거비. 그래서 31만 원이 됩니다. 해당된 유형자산은 두 개 다 자산이니까 이율돼서 넘어왔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차변에 있는 거고 이게 대변에 있는 거여서 차변에 있는 거는 이제 대변으로 옮겼고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옮겨서 장부에서 이제 없앴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한 건 현금 처리한 거고요. 이 회계 처리는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 의한 취득입니다. 교환에 의한 취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 서로 다른 유형자산을 교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종자산, 같은 자산 교환하는 게 있어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서로 다른 자산 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그때 당사가 취득한 유형자산은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취득했어요. 기계장치 그리고 차량을 줬어요. 차량 방구 이렇게. 그렇다면 이 부분만 잠깐 볼게요. 우리가 취득한 거잖아요. 우리 자산의 취득원가는 우리가 제공한 거 있거든요.
우리 제공한 자산, 이 자산에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가져다가 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좀 달라요. 동일한 업종에서 혹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교환했을 때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인데요. 기계를 주고 우리가 준 거예요. 우리 거 당사 겁니다. 기계를 주고 기계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거 구기계, 신기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기계장치 취득 공간은 우리가 제공한 자산에 제공한 자산이잖아요. 이 장부 금액을 갖다가 쓴다 이거예요.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그러면 동일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쓰던 그 유형 자산을 서로 교환할 때는 같은 용도로 쓰던 것들을 이제 그 기계가 하는 일만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절단 기계인데 조립 기계로 바꾼다든가 막 그 정도죠. 그 정도는 수익 쪽에서 보시면 이러한 경우 수익 창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있지 않아야 되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안 돼요. 즉 수익 쪽에서 한번 이런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수익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식 부분에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한 거래로 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 예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나오려면 우리가 쓰던 걸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100만 원짜리 쓰던 걸 우리가 새로 받은 기계장치한테 100만 원 쓰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쓰던 기계 장부에서 없애니까 100만 원이라고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부 금액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자산 간의 교환은 자산의 그 가치가 다른 거니까 이때는 이제 수익이 인식되죠. 서로 다른 것을 교환했으니까. 차를 주고 기계를 받았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정가치로 합니다. 첫 번째 거 이 공정가치에 대해서요. 불확실할 경우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서 쓸 수가 없다 그런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받을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경우에 취득원가에서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취득 후의 지출. 취득 후의 원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유형자산은 이제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하고 나서도 지출이 계속 발생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출이 단순 원상회복, 농률 이주를 위한 지출이냐? 아니면 그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益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지출이냐라고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그 지출이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지출일 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미래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지출일 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경우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예시가 있어요. 개조, 계량, 증설, 확장, 엘리베이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다음 피난시설, 냉난방장치 설치, 그다음 이 지출이 일어나고 나서 발생되는 생산 능력 증대, 그다음에 더 오래 쓰게 되는 내용 연수 연장, 그다음에 상당한 이 지출이 일어나고 나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왔다. 그런다면 이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단순하게 원상회복을 하거나 동률 유지를 위한 거다. 자, 그런 거면 이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회계용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거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산 처리하라는 거야. 이는 비용 처리하라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자산 처리하라는 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그 설치비는 건물로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이렇게 이제 처리하라고 그런다면, 즉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건물 이렇게 도색하고 예시 나오죠. 파손된 유리를 교체하고 자동차는 이제 배터리나 타이어 교체, 이게 이제 원상 회복 능률 유지를 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명기구 교체했다. 이런 경우에는 수선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이 잘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건데요. 만약에 이걸 잘 이해를 못 해갖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 처리했다면 어떤 회계상의 오류가 발생되는지 그런 걸 물어봅니다.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한다고 그랬고 수익적 지출이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본적 지출해야 될 거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다는 말은 자산 처리해야 될 거 비용 처리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이제 비용이 과대계상되게 됩니다. 참고로 비용의 과대는 이익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익을 줄여서 과소계상되게 되고요. 그다음 그 이익은 우리 자본다 더하는 건데 이익이 과소되면 이제 자본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 이런 거죠. 반대는 이제 똑같은 말이니까 반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건데 한번 설명하면 비용 처리해야 될 거 만약에 자산 처리했다. 그럼 자산이 과대계상되고 비용이 과소계상되겠죠. 비용의 과소는 이익의 과대를 가져오고 이익은 자본에다 더하는 거니까 자본의 과대로 이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오랫동안 쓰고 그러면 그 유형자산 사용에 따른 소모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또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구식이 돼요. 구식 같은 것을 이제 용어로 이렇게 진부하라고 그래요. 당연히 해당되는 만큼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된다. 그러면 이 감소되는 만큼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얼마 감소했는지 인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감가상각은 그 감소되는 것을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상각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각해서 없앤다는 말은 취득한 그 원가를 갖다가 내용연수 동안에 내용연수로 이제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거든요. 그걸 비용으로 처리해서 배분한다는 뜻이죠. 평가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원가의 배분이다. 취득 원가를 갖다가 그 내용연수 기간에 거쳐서 계속 쓰다 보면 사라지니까 그걸 이제 비용 처리해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큼씩 비용 처리해가지고 계속 배분해서 해당되는 취득 원가를 없애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에 3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얼마 주고 산다냐, 그다음 몇 년간 쓸 거냐, 쓰고 나면 가치가 얼마 남느냐, 즉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게 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감가상각 안 하는 자산이 있는데 감가상각 쪽을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요. 오랜 시간 써도 시간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진부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개 있거든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얘네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이 두 개는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토지가 노후화가 될 일이 없고 그다음 건설 중인 자산을 짓고 있는데 노후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빼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감가상각 방법이 나오게 돼요. 이 세 가지 가지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가상각 방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가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렇게 말하고요. 취득원가를 다른 말로 원가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취득한 금액에다가 자본적 지출분까지 더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은 취득하고 나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인데 그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산에다 더하기 때문에 더한다면 그 금액을 포함해서 감가상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제 원가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취득원가, 원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은
1년간 쓰고 나면 그 가치 떨어진 것을 취득원가에서 빼기 위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5년 쓰겠다. 그럼 5년을 걸쳐서 이제 비용 처리해 가는 거죠. 배분해가지고. 그럼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산 때문에 그러죠. 1년간 썼다면 그걸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분 감가상각비 공식을 만들었고요. 여러 연구 끝에 만들었어요. 각각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같은 금액, 그래서 정액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그래서 취득원가 또는 원가 같은 말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자본적 지출분이 포함되면 원가라고 그래야 되니까 외우실 때는 그냥 취득원가로 외우십시오. 이걸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내용연수로 합니다. 네. 이 금액으로 매년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는 않겠죠. 많이 쓰는 해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차를 많이 탔어요. 기계를 많이 썼어요. 그럼 가치가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노후화가 많이 될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해서 나온 금액을. 합리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왜 쓸까? 그러면 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제가 또 계속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즉 상각이 안 된 금액에다가 정률을 곱합니다. 정률을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 그러고, 그 정률은 이 공식입니다. 시험 볼 때는 이 정률을 제시해요. 0.4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대로 해서. 이거 미상각 잔액에 곱하기 정률. 정률은 바뀌지 않는 율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바뀌잖아요. 상각 안 된 금액은. 미상각 잔액은 만약에 한번 상각이 됐다 그러면 취득한 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더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뺀 거죠. 이게 일명 장부금액인데 이 금액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얘는 바뀌지 않고 첫 해는 이 금액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이게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것도 정액법도 그러던데 이게 좋은 점은 뭘까요? 첫 해에 비용 처리가 많이 되겠죠. 우리가 첫 해에 비싸게 돈 주고 사온 해 아니에요. 그럼 그 해에 비용 처리 많이 받고 싶어요, 사람이. 예. 그런 분들은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회사는 이걸 쓰려고 할 거다. 예, 실무적으로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시험에서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두 개 공식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생산량 비례법, 세 번째 작업시간 비례법은 생산 많이 했다. 그건 이제 많이 썼을 거니까 많이 생각하고 생산 적게 했다.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방법이죠. 얘가 합리적인 생각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공식을 한번 보세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 실제 생산량, 단기 실제 생산량 나누기 총 추정 생산량. 이거 쓸 때 상당히 불편하게 보이시겠죠. 실제 생산량도 알아봐야 되고 추정 생산량도 알아봐야 되니까. 이게 또 얘 단점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를 다 더해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의 역순 또는 잔여 내용연수 같은 말로 내용연수 합계 이렇게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샀다. 잔존가치는 0이다. 그러면 5년 쓸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 5년 쓸 거라고 해볼게요. 그때 연수합계법 연 감가상각비는 여기 부분, 이게 분모잖아요. 내용연수 5년이다. 그럼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다 더해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연수를 다 더했다고. 그 다음에 첫 해는 5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는 4. 이게 바로 연수의 역순, 잔여 내용연수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분자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만 바뀌지. 분자 부분만. 그래서 감가상각이 첫 해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럼 얘도 첫 해에 많이 되고 그다음 갈수록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개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비슷하지만 첫 해에 더 많이 감가상각되는 거는 계산해보면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 가장 많이 되는 거는 정률법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 이중차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미상각 잔액 곱하기 이제 상각률 이렇게 하는 거고, 상각률은 2 나누기 내용연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이름만 봐두시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거 마저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을 만들었을까?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이거였잖아요. 해당되는 취득원가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취득한 거고 10년간 쓸 거예요. 쓰고 나면 잔존 가치는 없다라고 해볼게. 0이다. 이게 취득한 금액이고 취득원가. 그러면 1년에 다 안 쓸 거니까 처음에 사자마자 비용 처리는 안 되겠죠. 10년에 걸쳐서 이제 비용 처리해서 이 100만 원을 없애면 돼요. 그러면 전체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 100만 원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같은 금액을 없애든 많이 쓸 때 많이 비용 처리하고 적게 쓸 때 적게 비용 처리해서 없애든 결국에는 이 해당되는 이 자산에 대해서 10년간 쓰겠다. 10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는 똑같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100만 원만 비용 처리되면 되니까 그 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선택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회사들이 정액법과 정률법을 많이 택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도 나와요. 먼저 5개 있다는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공식이 나왔던 거는 4개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이제 비용을 계산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사무실에서 쓴 거면 판관비로, 공장에서 쓴 거면 제조원가로 감가상각비 잡고, 대변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유형자산에서 빼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로 빼요. 해당되는 자산에서 직접 안 빼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사왔다 해볼게요. 차량 운반구 100만 원에 사왔다.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감가상각을 했는데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10만 원 발생하면 10만 원만큼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다 차량 운반구 이렇게 우리는 이제 써야 될 것 같지만 이건 초기에 썼던 방법이 지금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안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량 운반구 대신에 해당되는 차량 운반구를 차감할 수 있는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을 만들고 이걸로 회계 처리해요. 이거 자산 계정이거든요. 이 자산인데 해당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래서 대변입니다. 이게 보고서 작성할 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 2월 됩니다. 이건 이제 비용이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보고서에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에 주고 샀다. 그러면 100만 원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 다 합친 건데 첫 해니까 누계액이 10만 원밖에 안 되겠죠. 10만 원 해서 이제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인데 이제 90 이렇게 표시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 차는 100만 원 주고 샀고 가치는 10만 원 떨어진 거고, 그래서 현재 90만 원이다.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유형자산을 오랫동안 쓰고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방식을 직접 빼지 않는다고 해서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간접법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감가상각비 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 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을 이제 필요가 없으면 이제 처분하겠죠. 또는 이제 폐기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익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발생이 안 된다면 뭐 거기에 대한
손익은 없겠죠. 만약에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판다면 그럴 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장부 금액은 해당되는 유형자산 취득한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에 같이 떨어진 거. 그래서 100만 원에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 됐다. 그럼 이게 90만 원짜리거든요, 여러분. 90만 원짜리. 이 90만 원짜리를 만약에 내가 처분 금액 95만 원을 처분했다. 그럼 5만 원 본 거잖아요. 이 5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하고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그 회계 처리를 잠깐 볼게요. 회계 처리 정답을 써놨어요. 두 개가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와서. 해당되는 유형자산이 건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건물은 100만 원 주고 샀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50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딱 빼면 이거 50만 원짜리예요.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금액 위에서. 그럼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변에 건물이 있을 거고 샀을 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같이 떨어진 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해놨으니까 얘는 대변에 있을 거고. 그럼 처분하면 사라져야 되니까 차변에 있는 건물이 대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 대변에 쓰게 되고 이게 이제 취득한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취득원가가 되게 돼요. 그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옮겨줘야지 장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쪽으로 가게 돼요. 얘가 사라지면 이거 자산에서 빼는 건데 얘가 사라지게 되면 자산에서 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차변됩니다. 그 다음에 받은 돈을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건물을 팔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이게 외상인데 이게 재고자산 처분한 게 아니니까 상품 제품 판매한 게 아니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을 쓰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50만 원짜리 60에 팔았다. 그러면 10만 원 더 받고 판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될 돈 60 쓰고 그러면 10만 원 남았는데 이럴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회계처리상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 누계액 나와서 그런 거예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접법으로 회계처리하다 보니까 회계처리 다 직접법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만약에 처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손실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적게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쓰면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할 때 취득원가,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만약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대변의 유형자산, 토지가 시험이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쓰지 않고 받은 돈을 쓰면 돼요. 근데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니까 차변에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받은 돈 쓰고요.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액을 이걸로, 싸게 팔았다면 그 차액 손해본 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기적인 거기 더하기 팁을 잠깐 한번 볼게요. 더하기 팁, 유형자산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 첫 번째 그 측정 방법의 원가 모형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원가 모형이었습니다. 원가 모형은 유형자산 기말에 보고기한 종료일에 평가 안 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이제 유형자산 인식 시점 이후에 측정이 나오는데, 유형자산 중에 토지나 건물은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건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회계 처리한다면 계속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그럼 노후화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이제 떨어져요.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근데 이게 100만 원 주고 사서 감가상각 해갖고 이제 90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서는 내다 팔려고 했더니 건물값이 오른 거야. 이 건물이 좋은 자리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150 받고 팔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 갭 차이가 발생되잖아요. 장부에 90으로 보고 하게 되는데 90만 원으로 우리 이해 관계자는 보는데 이게 실제는 150이니까
이거 150만 원으로 써놔야 되는 거 아니냐. 90으로 쓰지 말고. 우리는 근데 90으로 쓰잖아요. 그게 우리가 했던 원가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은 그 금액을 그대로 쓴다 이거예요. 재평가 모형은 이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형자산 중에 이렇게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있다. 실제는 떨어져야 되는데 썼으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보고서에 표시하지 말고, 그래서 90만 원으로 표시하지 말고 평가해서 150으로 표시하자. 그게 재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걸로 계속 회계 처리해야 돼요. 회사가 그걸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인식 시점, 즉 인식이라는 건 이제 취득한 걸 말하거든요.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유형자산 금액을 보고서에 측정해서 표시할 때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한다. 그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가 모형으로 한 거고요. 재평가 모형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재평가 모형을 한번 읽어볼게요.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와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원가 모형을 한 거고,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에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다면 그걸 뺀 거 차감한 그 금액, 그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며,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거는 쓰게 된다면 계속 평가해야 돼. 계속. 이게 좀 힘든 거죠. 회계 처리할 때는 이건 힘들어요. 계속 해당되는 공정가치를 확인해서 다시 재평가하고 재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평가했는데 그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만약에 크다면 재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자본으로 분류해요. 이게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 게 아니에요. 단기가 아닌 그 수익비용은 자본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다면, 작으면 재평가 손실. 이거는 단기 손실로 해요. 이렇게. 이 부분도 회계 처리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부분 제가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하면, 감가상각 언제 하냐면 여러분 기말에 해요. 기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팔 때. 그래서 6개월 쓰고 팔았다 그러면 그 전 연도에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됐을 때 6개월간 쓰고 나서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에게 반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문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